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청도의 어느 저수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70년대 중반, 당시 30대였던 할아버지께서는 충청도에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약 2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마을에는 여름에 논에 물을 대려고 만든 공동저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동저수지에는 전설이랄까요. 일제강점기 때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다고도 하고 일본군들이 처형장으로 쓰던 자리를 숨기느라 저수지로 만들었다고도 하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마을 입구에서 시작하여 바깥쪽으로 크게 돌아가는 큰 길이고 다른 하나는 저수지 옆에 좁은 길을 따라가는 지름길인데 거의 매년 저수지 옆 지름길에서 한두 명씩 저수지에 빠져 죽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낮에도 사람들이 차라리 먼 길을 돌아다니고 저수지 옆길로는 잘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옆 동네의 잔치를 보고 다녀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빨리 가려는 생각에 저수지 옆에 좁은 길로 급히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하더랍니다. 저수지 옆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안개가 왠지 음산해 보여서 괜히 헛기침을 하시고 담배를 한 대 입에 물으셨는데 안개가 어찌나 진하던지 입에 물고 있는 담배도 흐릿하게 보였답니다. 그리고는 라이터를 켰는데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지만 라이터가 켜지자마자 바로 꺼지더랍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술이 확 깨면서 움직일 생각도 하지 못하셨지만 혹시나 해서 라이터를 다시 켜봤더니 또 꺼져버렸다네요. 그러다 안개가 옅어지나 싶더니 갑자기 거치더라는 겁니다. 섬뜩했지만 우연한 척하며 담배를 한 대 물고 불을 켰더니 이번에는 아무렇지 않게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바로 옆이 저수지였답니다. 한 발자국만 움직였다면 그대로 물에 빠지실 위치였다는 겁니다. 겁이 나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오신 할아버지는 그 후 석 달 동안을 꼼짝도 못하고 알아 누우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저수지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언제나 고요하고 불길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어느 날 또 다시 깨졌습니다. 짙은 안개가 저수지를 다시 한번 뒤덮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실종되었고 그의 흔적은 저수지 옆길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공포에 휩싸였고 저수지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저수지를 찾아갔습니다. 안개는 없었고 저수지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서서 저수지를 바라보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누군가가 허우적대는 소리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그 뒤로는 절대 저수지를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도움을 요청한 이유. 그분께서는 작은 원룸 건물 1층에서 사신다고 합니다. 2층 가정집을 원룸으로 개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2층에는 아가씨 혼자 사시는데 친하기는커녕 말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위층 아가씨가 반갑게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부탁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물건이 하나 있는데 무거워서 여자 혼자 들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위층 아가씨랑 평소 말도 못했었는데 남자답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흔쾌히 수락하고 보니 그 물건이라는 베란다의 쌀독을 방으로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쌀독 자체도 무거웠지만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지 베란다에서 거실 정도의 짧은 거리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옮겼답니다. 날도 더운데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었지만 살포시 웃는 그녀의 모습에 기분이 좋았고 보상을 받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집으로 내려와서는 혹시나 모를 로맨스를 생각하다가 그날 밤에는 행복한 꿈을 꾸며 잠들었다네요. 다음 날 아침 밖이 소란스러워서 일찍 일어났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동네 사람들이 나와 있었답니다. 심지어 밖에는
구급차와 경찰차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위층 아가씨가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거실 한가운데에서 목을 맨 것 같다고 합니다. 그제야 위층 아가씨의 의도를 알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도와주었다는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공사장에서 떠나지 못하는 귀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몇 년 전부터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하루도 쉬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모처럼 일어났는데 창문을 보니 높게 솟아오른 노란색 크레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을 하시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사장은 여느 공사장과 마찬가지로 드릴의 굉음과 인부들의 외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상당히 시끄러웠지만 부모님은 적응이 되셨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통금 시간이 지나서 서둘러 집으로 가야 했기에 평소에는 가지 않았던 공사장 옆길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니 이상했습니다. 크레인이 있어야 할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공사장에서 공사를 했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공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그저 공터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기분을 뒤로한 채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공사장에 대해서 물어보니 크레인이라니 무슨 소리니?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그제야 부모님이 공사장 소음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 엄마께서는 몇 년 전 있었던 사고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건축할 때 타워 크레인이 붕괴되면서 기사를 비롯한 인부 몇 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업체가 입마금했는지 언론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부터는 바삐 공사를 하던 크레인과 드릴, 그리고 인부들 모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제가 환상을 보았던 걸까요? 하지만 죽어서도 계속 일을 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적막한 공기에 공터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화장실 안에서의 노크. 평소에는 외삼촌 댁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댁은 여수라서 서울에서 멀거니와 입시를 준비한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대학에 합격했고 입학 선물도 보내주셔서 한번 찾아뵙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어느 날 시간을 내서 여수로 향했습니다. 여수로 가는 동안 길이 많이 막혀서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늦은 것도 문제였지만 가는 동안에 배가 아팠는데 화장실을 제대로 가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인사를 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는 것 같아서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누군가 있었습니다. 누가 계시는 걸까 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외삼촌은 계셨습니다. 외숙모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카도 있습니다. 다시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생각해보니 모두 방에 계셨습니다. 누가 있는 걸까요? 혹시나 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히 문이 열렸습니다. 다행이다 싶어서 바로 들어가 이를 보는데 순간 생각났습니다. 변기에서 문까지 거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앉은 채로는 절대 노크를 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우스운 일이지만 다음 날에 집에 갈 때까지 화장실을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참았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만 지금도 외삼촌 댁 화장실을 생각하면 으스스한 기분이 듭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시간 정지. 누구든지 이 글을 발견한 누군가에게 난 이 지옥 같은 섬에서 10년이 넘도록 갇혀 있었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 주위와 비교해보면 이제 내 감각은 거의 마비된 것처럼 보여. 그래도 난 여전히 희망을 버리진 않았지만 말야. 난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오컬트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해.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두려운 것은 사실이야. 만약 이게 말이 된다고 한다면 내 생각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찢어진 것 같아. 모든 게 그냥 멈춰버렸어. 이 현상은 서서히 진행돼서 처음엔 마치 모든 꽃과 나무가 그저 천천히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 그러다 사람들은 느릿느릿하게 걷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멈추기 전까진 마치 거대한 뱀처럼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기도 했어. 날 괴롭히던 건 그런 점진적인 상황의 변화 때문이 아니었어.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지. 나는 내 아내 샤론이 작은 거실 한가운데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서 있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어. 아내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어. 마치 영혼을 들여다본 것처럼. 마치 영혼이 고통에 사로잡힌 것처럼. 요즘에는 난 너무 지칠 대로 지쳐서 지저분한 소파 위에서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가 많아. 더 이상 아침마다 아내의 괴로운 표정을 보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난 아내의 얼굴 위에 하얀 천을 씌워놨어. 딸 캐서린을 들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경직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침대까지는 데려갈 수 있었는데 그 애는 겨우 6살밖에 안 됐어. 내가 어떻게 고작 6살밖에 안 되는 딸아이를 들어옮기지 못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악몽과도 같은 지옥을 빠져나가려는 시도도 전부 헛수고였어. 파도가 말야 움직이질 않아. 이 시점에서 내가 미쳐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배를 띄워 이곳을 벗어나려는 모든 노력은 전부 의미가 없었어. 배는 쓸모없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비행기도 몇 년 전에 추락해 엄청난 재앙만 초래했을 뿐이었어. 전화를 해보려고도 했지만 죄다 불통이었어. 마치 내가 거는 모든 전화가 바로 끊기는 것처럼 끊임없이 삐소리만 들릴 뿐이었어. 이해할 수 없는 비극에서 나는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로서 지금까지 8년을 혼자 지내왔어. 그런데도 내가 희망을 얘기하는 건 모두들 아직 죽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서야. 사람들은 단지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거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나를 괴롭힌 건 단지 8년간의 잔혹한 나날들 뿐만이 아니었어. 사람들은 아름답고 젊은 상태로 남아있는 동안 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고 점점 지쳐만 갔어. 몸은 완전히 탈진해버렸고 내 정신은 바스라졌어. 하지만 신이 날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내 발은 날이 갈수록 점점 무거워져 갔고 다리는 둔해지고 내 움직임의 통제를 잃기 시작했어. 샤론이 굳어버렸을 때처럼 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아. 오히려 난 기쁨의 미소를 짓고 있어. 얼굴을 가린 천을 치워냈을 때 여전히 아내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어. 드디어 낙원에 다다른 것만 같은 기분이야. 내 몸은 이제 너무 뻣뻣해. 이젠 너무 굳어져서 이 펜을 쥐는 것조차 많이 힘드네. 드디어 이 끊임없는 유해 속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기 몇 초 전. 난 내 옆을 흘깃 쳐다봤고 내 몸이 완전히 굳는 순간 아내의 눈이 깜빡였어. 6번째 이야기, 합숙하다가 생겼던 일. 저희 회사는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팀 단위로 아파트나 빌라를 1개월 정도 빌려서 합숙을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는 워낙 집이 안 구해져서 이리저리 수소문 끝에 한 군데를 섭외했었습니다. 그 건물은 2층은 산부인과이고 3층은 원래 산후조리원이었던 곳인데 산후조리원은 영업을 그만두고 고시원으로 변경하려던 중이었습니다. 저희 팀장님은 썩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셨지만 대안이 없는 터라 결국 그곳에서 합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조는 긴 복도가 거실을 기점으로 좌우로 있고 그 복도에 자그마한 방이 여러 개, 샤워실과 화장실은 거실 가운데에 있는 구조입니다. 이 중 저희는 제일 큰 방 하나와 작은 방 2개를 쓰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방은 모두 문을 잠궜습니다. 입실한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했더니 사용하지 않는 구석방의 텔레비전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람 설정이 되어 있나 싶어 주인 아저씨에게 꺼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며칠 지나다 보니 적응이 되었고 신경 쓰지 않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일요일 다들 집으로 쉬러 가시고 저를 포함한 2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으로 운영되던 곳이라 내부에 찜질방이 있어서 거기서 잠깐 낮잠을 자는데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날 저녁 팀장님을 제외한 팀원들이 모두 돌아와서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마시고 있는데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나면서 허밍 소리와 함께 씻고 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샤워 커튼 밑으로 발 뒤꿈치도 보였습니다. 팀원 중 안 보이는 한 명이 씻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던 한 명은 샤워실이 아닌 방에서 나왔습니다. 순간 모두 얼어서 누군가가 장난친 게 아닌가 하며 팀원들의 머리에 물기가 있는 사람이 없는지 서로 확인했습니다. 둘러봤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샤워실에 들어갔는데 바닥에 물이 흥건히 젖어 있고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압숙은 남자들만 합니다. 모두 얼어서 당황하고 있는데 구석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났습니다. 잠겨있는 방에서요. 산후조리원을 접으면서 분명 일반 전화는 다 끊어진 상태인데 말입니다. 다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벨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읽고 저희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상황을 정리하고 팀장님께 방금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팀장님이 이곳에서 합숙을 하기 싫은 이유가 있으셨답니다. 팀장님 댁에는 아이가 2명인데 터울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 둘째를 가지셨는데 몸이 안 좋아서 유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병원이 아래층에 있는 산부인과였고 유산 후 이곳 산후조리원에서 며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싹한 밤을 보내고 났던 이후에는 아무런 일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날 밤 있었던 일은 10수년 만에 이곳에 온 아빠에게 자신의 존재를 잊지 말라고 부탁하는 작은 몸짓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7번째 이야기, 바다표범 괴담. 모든 건 춥고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부터였습니다. 던컨 캠벨의 배 위엔 벌거벗은 여자아이가 묶인 채 그의 발치에서 벌벌 떨며 바다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다표범 아내를 잡아왔어. 그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어깨 위에 걸쳐있는 바다표범 가죽과 함께 소녀의 새하얀 얼굴 위에 동그랗고 새까만 눈에서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럽게 미끄러웠지만 인연을 잡았다고. 그리고 인연은 절대 나한테서 도망 못 갈 거야. 그러고는 그는 근처 오두막집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타오르는 모닥불 위로 가죽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셀키를 못 봤었지만 우리 모두 예로부터 전해져 오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셀키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을 때 가죽을 훔치면 그녀는 아내로서 묶여 있어야 한다는 걸. 그리고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그 가죽을 훔쳐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가죽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다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말이죠. 우리 모두 왜 그 늘다리 캠벨이 그 여자아이를 데려갔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15살에서 16살 사이에 혼인을 하지 않은 여자아이들은 그 누구도 그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폭력적인 성향과 술에 대한 강한 집착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죽이 없는 셀키는 저항할 수 없었고 캠벨도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던 이야기에 나머지도 곧 이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셀키는 유순하고 순종적인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충실하게 요리와 청소를 했고 캠벨이 소리를 질러대며 시키는 모든 일들을 해냈습니다. 모든 셀키들이 그러한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쳐다만 봐도 격분하는 남편 때문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녀의 피부 위로 피어나는 멍자국을 보았습니다. 1년이 채 안 되어 그녀는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머니의 흑발과 특유의 눈을 가지고서 말이죠. 셀키의 노래를 듣게 된 건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바다에 나가 있을 때 오두막집에선 말 없이 자장가를 조용히 흥얼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자장가는 등골을 오싹하게 하면서도 달래는 듯이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싸늘한 봄날 밤, 그 어느 날보다도 큰 고함과 황하는 소리가 캠벨의 오두막집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통에 찬 아이의 가늘고 날카로운 비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리는 멈췄습니다. 캠벨의 비명을 끝으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캠벨이 오두막집을 떠나는 걸 바라보면서 전 비록 사적인 문제일지라도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피범벅이 된 채 아이를 들고 급한 듯이 배 쪽으로 향했습니다. 난 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확인한 뒤 오두막집으로 달려가 겁에 질린 채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셀키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엔 새빨갛게 피로 뒤덮인 날 것 그대로인 한 남자의 시신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점점 몰려오는 공포와 함께 전 그 시체의 피부가 벗겨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 해안으로 달려가 봤지만 캠벨과 그의 아이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는 텅 빈 채 그저 묶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다를 보자 두 마리의 바다 표범이 수평선을 향하여 헤엄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고 새까만 새끼 바다 표범과 아주 창백한 어미 바다 표범을 말이죠. 바람을 타고 셀키의 섬뜩한 노래에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유서. 유서를 남기고 죽는 이들에겐 어떤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동안 저지른 잘못들에 대한 용서라던가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미련이라던가 남겨진 자들에 대한 죄송함이라던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들은 조금 다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년 전쯤에 나는 빌라에서 목매어 죽은 지 3개월이 된 사체를 수습하게 되었다. 당시 수습 정리원이었기에 청소기 돌리러 가자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던 시절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청소기를 돌리자는 선배의 말에 다급히 준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준비라고 해봐야 디카가 전부지만 말이다. 어쨌든 찾아간 청소장엔 역시나 기다란 가죽 벨트에 매달려 있는 부처가 보였다. 우리는 사망한 시신을 수습하러 가자고 말할 때 청소기를 돌리러 가자고 말하고 망자를 가리켜서 부처라고 부른다. 부처 앞에서 2분여간 기도와 함께 작업은 시작되었다. 부처의 바로 아래에는 인분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름덩이들이 굳어져 있었고 방 한 구석구석에는 동승의 알이 흩뿌려져 있었다. 어쨌든 사진을 이리저리 찍는 와중 부처를 관찰하던 선배가 그의 왼쪽 호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언제나처럼 가족에게 죄송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유서의 말미에 의미심장한 글이 있었다. 내가 죽으면 제일 기뻐할 누군가에게 전달할 물건이 있으니 누가 찾아서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다. 주어도 목적어도 없는 유서에 당황했지만 유품의 정리 단계에서 윤곽이 드러났다. 냉동실 속의 돼지고기 뭉치 사이에서 식도와 함께 조그마한 종이가 하나 더 발견됐는데 그 내용이 심히 충격적이었다. 사랑하는 내 동생아. 아마 이게 발견되었을 무렵이면 나는 죽고 없겠지.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다. 날 많이 원망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사리로 박힌 것을 차라리 알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좋았을 것을 알게 되니 많이 힘들구나. 네가 나에게 타주던 커피 속에 미처 다 녹지 않은 약물이며 네가 지어준 한약재에 속에 들어있던 양잿물 성분이며 깨닫지 못한 채로 죽어버렸다면 아무 일 없을 것을. 미안하다. 이젠 한계구나. 이젠 내가 널 찾아갈게. 모든 것은 부처의 과거 병력에 있었는데 단기 치매 증후군으로 일반 치매 증상과 달리 일정 기간 동안은 치매 환자와 완전히 동일한 증상을 보이지만 단기간 제정신이 돌아오는 병이라고 한다. 그 병을 부처는 무려 20년을 앓았고 그 곁에서 지켜주던 동생 또한 점점 지쳐 살해 계획을 세우게 되었지만 그때마다 번번하게 정신이 돌아와 그 상황을 피해갔던 것이다. 이 악순환의 끈을 끊을 방법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이 든다. 9번째 이야기, 장산범.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무료하게 방학을 보내고 있었던 나는 피부병 치료라는 명목으로 시골 할머니 댁에 보내졌다. 이곳은 정말 작은 마을이었다. 할머니 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도 200m는 떨어져 있었다.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였다. 마을 내의 집들은 모두 띄엄띄엄 지어져 있는 게
옹기종기 모여 사는 시골의 이미지와는 대조되어 보였다. 그런 나의 마음을 읽었는지 할머니가 다가왔다. 해줄 얘기가 있으시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장산범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다. 이 마을에는 장산범이 사는데 사람들이 뭉쳐있는 걸 싫어한단다. 그래서 회관에도 잘 안 가신다고 하셨다. 처음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다. 오래된 시골엔 유치한 전설이 하나씩 있지 않나? 그러나 나의 두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태도에선 거짓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잠시 후에 할머니는 장산범의 모습을 묘사해 주셨다. 비단같이 곱고 흰 털로 온몸을 감싸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 흉내를 내고 다닌다고 한다. 때마침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첩첩산중이 시야에 들어왔다. 거기서 느껴지는 경외감은 전설의 진실성을 보증해주는 것 같았다. 며칠간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휴대폰 게임을 했다. 인터넷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그것뿐이었다. 그것마저 질려버리면 복순이와 놀곤 했다. 할머니는 개를 키우셨다. 복순이라는 푸근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 덩치가 산만한 진돗개이다. 말을 척척 알아듣는 게 똘똘한 녀석인 듯하다. 그런데 복순이는 잘 놀다가도 가끔씩 아무도 없는 인삼밭을 바라보며 지저댔다. 인삼밭은 상당한 규모였는데 그 밭을 따라 도로가 길게 뻗어 있었다. 나는 최근에 바른 도로라서 냄새가 나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다. 땡볕이 쬐는 날이었다. 도저히 무언가를 할 힘이 생기지 않았다. 나는 잠시 눈을 붙일 요령으로 마루에 누웠다. 마루는 그늘져 있어서 그나마 시원했다. 쿵하고 마루에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눈을 떴다.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것이 벌써 해가 저물어 있었다. 다행히도 낙하의 충격은 적었다. 마루에서는 바로 계집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다. 시야가 어둠에 적응되는 것을 기다리며 어둠 속을 면밀히 관찰했다. 나는 자기 집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복순이를 볼 수 있었다. 더 자세히 보니 복순이는 떨고 있었다. 복순아 왜 그래? 평소 같았으면 신나서 달려들었을 녀석이다. 그러나 이번엔 미동도 없었다. 오히려 나를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어디가 아픈 건 아닌가 싶었다. 순간 복순이가 옥수수를 엄청 좋아한다는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다. 인삼밭이 끝나는 지점부터는 옥수수밭이었는데 도보로 30분 정도의 거리다. 내려앉은 음영을 보니 오밤중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생각했던 것을 바로 실행에 옮겼다. 마당을 벗어나자 탁 트인 인삼밭이 눈에 들어왔다. 밤중에 보는 인삼밭은 괴기스러웠다. 다행히 도로에는 가로등이 점점이 있어서 그나마 안심이 됐다. 나는 가로등과 달빛에 의지해 꾸준히 걸어나갔다. 아스팔트 길 위는 지나치게 한적했다. 고개를 조금만 틀면 산과 개울이 나왔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을 때쯤 멈춰서서 밭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인삼밭이었다. 조금만 더 가면 나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인삼밭에 우두커니 서 있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과는 50m 정도 거리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도저히 나무로는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마치 흰색 한복을 입은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금방 깨달았다. 그것은 흰색 털로 온몸을 감싼 채 두 발로 서 있었다. 할머니가 묘사해준 장산범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나는 못 본 척하기로 하고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온갖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몇 분쯤 걷다가 다시 돌아봐도 그것과의 거리는 하나도 벌어지지 않았다. 너무나도 무서웠다. 오히려 거리가 좁혀진 것 같다. 순간 달빛에 구름이 걷히고 녀석의 모습이 제대로 눈에 들어왔다. 그것이 어기적어기적 걷고 있는 게 마치 사족 보행 생물이 억지로 걸어다니는 모습과 흡사했다.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전속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가면 구멍가게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에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했다. 죽을 힘을 다해 전력 질주했다. 평소 같았으면 일찌감치 주저앉았을 텐데 위급한 상황이 오니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오랫동안 뛰었다. 가빠오는 숨을 삼키고 뒤편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녀석과의 거리는 그대로였다. 녀석이 일부러 나와의 속도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나의 다리는 이제 포기한 듯 주저앉았다. 녀석이 다가오는 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나의 심장은 더욱 심하게 요동친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렇게 몇 분쯤 지났을까? 탁구공 같은 게 굴러가는 소리에 실눈을 떠보았다.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놈은 검은 저희밖에 없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다.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녀석은 내 발로 내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는데 사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기어다니는 꼴이 마치 수풀에 거미나 갯벌에 개가 걸어다니는 듯한 모양새였다. 가끔 너무나도 힘들 때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치니 미치도록 살고 싶어졌다. 누구라도 좋으니 1초가 1년 같은 이곳에서 나를 좀 빼내줬으면 좋겠다. 극도의 공포감에 점점 정신이 혼미해진다. 학생, 이리로 빠져나와. 누군가의 외침을 마지막으로 나는 정신을 잃었다. 학생 일어나. 여기서 자면 귀신이 잡아가. 나는 귀신이라는 말에 벌떡 일어났다. 동시에 백광의 빛이 나를 매섭게 덮쳐왔다. 나는 방어 자세를 하고 있는 채로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왠지 무언가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새들의 지저김, 개울의 속삭임, 공기의 상쾌함.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나는 용기를 쥐었자 살며시 눈을 열었다. 내 앞에는 이장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보니 대낮인 것 같다. 어지간히도 오랫동안 정신을 잃었나 보다. 이장님의 한 손에는 곡괭이가 들려져 있었다. 아마도 밭일을 하시다 도로에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하신 것 같다. 이장님의 인자한 얼굴을 보니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이장님의 품에 안기려는 순간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이장님이 들고 있는 곡괭이엔 피가 묻어 있었고 응고된 피에는 하얀 털 몇 가닥이 엉겨붙어 있었다. 갑자기 탁구공이 굴러가는 듯한 소리가 귓등을 가격했다. 대룩대룩하는 소름 끼치는 이 소리는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기억한다. 다시 이장님의 얼굴을 보니 심하게 뒤틀려 있었다. 강한 힘에 의해서 안면 전체가 강제로 떼어내진 듯 보였다. 내 다리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잠시 후에 나는 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장님이 내게 어기적 다가오며 입으로는 냇물 소리를 흉내내고 있었다.